2011년, 12년, 한 십몇 년 전쯤에 되었을 때 일이에요. 중국 이후 푸텐 시장이라고 아시죠? 중국 이후 푸텐 시장 밖에는 또 다른 시장들이, 카테고리별로 형성들이 좀 되어 있죠. 모자면 모자, 뭐 자동차 용품이면 자동차 용품, 원단이면 원단 등등. 그리고 푸텐 시장에서 차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로 있는 지역들에는 뭐 1688 사무실 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고, 푸텐 시장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진 지역에 역시 여러 공장들과 또 다른 카테고리들이 별로 모여있는 도매 시장들이 또 많습니다. 이 시장들을 전체적으로 막 십몇 년 전쯤에 파헤치고 돌아다니면서 한 상점을 우연히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일이에요. 이때가 저의 사업이 그 당시에 한 차례 크게 빌드업이 된 본격적인 사업의 또 한 번의 시작점이었죠. 해당 상점은 자체 공장을 아주 크게 운영을 하면서 좀 비싼 모자 있잖아요. 모자들을 많이 파는 상점이었어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동대문, 남대문 도매 매장들과 운영을 하고 있었던 뭐 B2B 도매 사이트에서 이 정도 금액대가 과연 팔릴까? 너무 비싼데? 라는 고민을 잠시 하면서 샘플로 한 스타일당 칼라당 뭐 25개에서 30개 정도 한 박스씩 정도를 가져왔었어요. 전반적인 시장의 형성가보다 2배에서 한 2배 반 그 이상으로 팔아야 하는데, 대략 한 10스타일 정도를 한 1000만원, 1000만원, 한 1500만원 정도를 샘플로 잡아오면서 마진을 아주 과감하게 붙여서 판매를 한번 시작해 봤었죠. 그 당시 제 기준엔 정말 많은 양을 판매하기를 시작하면서 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당 상점에다가 P라는 상점이에요. 해당 상점에 이런 얘기를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납품하지 말아달라. 내가 다 팔아볼게. 내가 다 팔아줄게. 장사꾼들 전문 용어로는 아도친다라고 해요. 아도친다라고 하죠. 내가 남김없이 전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 일본어를 따온 비속어죠. 그때는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아도를 치려고 딜을 걸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 정도 파는 거래처들 충분하게 많다. 그 정도로는 너한테 다 이 상품들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팔고 있는데 창피하고 뭐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이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업체에다가 내가 뭐라도 좀 만들어서 좋은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서 팔면 나는 그냥 마케팅 없이 힘도 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을 뭐라도 엄청 많이 팔아볼 수 있겠다. 뭐를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바로 다시 티켓을 끊고 중국에 넘어갔어요. 해당 상점으로 돌진을 했죠. 그러면서 그 P 상점 안에 있는 모든 모자들의 라벨을 보고, 라벨들이 왜 자체로 그쪽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서 만들었으면 원단과 원단 사이에 라벨이 끼워 물려 박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자에다가 라벨을 그 위에다가 박았는지, 라벨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사입을 했거나 다른 업체 거를 납품받아서 자기네 라벨을 붙였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티가 나거든요. 분명히 사입을 해오는 모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납품을 한번 해볼까? 뭘 만들까? 하면서 P상점에서 주는 차도 마시고, 왜 중국 도매 매장에 가면은 뭐 차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뭐 앉아서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주는 차도 마시고 하면서 오픈 때부터 마감을 할 때까지 P상점에 오는 모든 거래처들, 손님들이 어떤 상품들을 사가는지 스타일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다 쳐다보고, DP는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는데 위층, 그러니까 3층이 창고였어요. 3층 창고에서 DP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이 매장을 통해서 박스 포장이 되어 나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상품들이 나가는지 하나하나씩 디자인을 다 확인해보고 어떤 스타일을 이곳에다가 납품을 제안을 한번 해볼까, 몇 박 동안을 고민을 하면서 메모들을 계속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국내 공장들을 활용해서 P상점의 구색에 맞는 상품들을 샘플들을 제조하기 시작을 해야했고, 역으로 너희 상점에서 한번 팔아봐. 잘 팔릴 거야. 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번 빠꾸를 크게 먹었습니다. 참 고급스러운 단어죠. 제안을 빠꾸 먹다. 자기들이 만들면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 이런 건 충분히 우리도 너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짧았구나. 걔네들의 전문은 펠트나 어떤 라피아 소재를 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공장의 직영 매장이었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이런 펠트 소재의 뭐 챙이 넓은 모자나 뭐 중절모도 만들고, 여름에는 바캉스 모자 있잖아요. 라피아로 된 거나 아니면 뭐 지사로 만든 그런 소재를 만드는 공장의 전문 직영 매장이었어요. 아, 그러면 오히려 얘네는 일반적인 캡모자가 없으니 캡모자를 만들 때 얘네 매장의 톤앤 매너, P상점의 톤앤 매너를 담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또 한 차례 샘플들을 또 잔뜩 만들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크게 자기들이 이걸 팔 이유는 없다고 했지만 자기네 구색이랑 또 잘 맞는다고는 했죠. 톤앤 매너를 일치시켰으니까. 아, 그래도 안 산대요. 그래도 안 산대. 그럼 돈은 제가 한 달 뒤에 반응을 보고 받을 테니까 한쪽에, 너네 상점 한쪽에라도 작게 이렇게 좀 진열을 좀 해 볼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는 안 되겠냐. 그거 뭐 힘든 게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한 거죠. 해당 모자들이 유럽 사람들이며 일본이며 한국에도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펠트 모자나 라피아 모자도 제가 중국 공장을 직접 뚫어서 다시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를 P상점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중국 도매상들에게 제가 현재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죠.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나의 소싱처는 어느 곳이나 나의 판매처도 될 수가 있다. 지금도 언제나 저는 상품을 소싱을 하러 다니면서 여기 상점에 내가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납품을 할 게 없어도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뭐를 어디서 띄어와서 되팔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띄어올 게 없다면 뭐를 한번 제작해서 납품을 한번 제안해 볼까를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제안을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브랜드 역시나 마찬가지겠고요. 제가 무신사에서 폰 케이스를 하나를 사면서 해당 브랜드에서 니트 모자를 하나, 비니 모자를 팔고 있길래 제가 산 폰 케이스 사진과 함께 이거 잘 샀다, 구매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모자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 라고 OEM을 진행한다, OEM 업체다 라는 걸 이제 밝혔어요. 했더니 이메일로 이제 제안을 했겠죠. 금방 거래가 성사돼서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지난달까지도 OEM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예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현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 길고 긴 제 강의에 현재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2강이에요. 12강 한 강만 연결해서 한번 이어보실게요. 제 강의를 제작했었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되었었던 거니까 그 점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쯤 빠르게 25년도 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추가될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개편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5년도 내용이라고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뭐 로직이라든지 뭐 간단한 어떤 채널들이 조금씩 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거는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은 변화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부분이지만 전혀 뭐 변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급처와 판매처들을 계속 머릿속에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의 소싱처는 어느 곳이나 나의 판매처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챕터 2로 넘어왔습니다. 챕터 2에서는요, 수업 자료를 다 넣어둘 테니 필기보다는 계속 내용을 편하게 들으시면서 우리는 계속 한 상품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한 상품만 빌드업 하다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리스크 절대 안 크고 뒤에서 상점 세팅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다 드릴 거니 이번 챕터 2를 들으시면서 내가 한 상품을 팔기 위한 세트를 제대로 완료했다는 가정하에 내 상품 하나가 생겼다. 이 상태로 어떠한 유통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현금 순환, 즉 혈액의 순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시킬 수가 있을지를 조합해보고 분리해보고 나눠보고 하면서 메모도 해가시면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이커머스 장사의 사고가 트이지 않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경험이 그래도 조금 더 있기에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드린 거지,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더 큰 방법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새로운 발상 또 새로운 발상, 그래도 괜찮은 게 안 나온다면 그때 저의 틀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계속 던져 드릴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기 실내가 너무 더워갖고 제가 잠깐 자켓을 벗었으니까 반팔 입고 있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 채널의 믹스입니다. 채널의 믹스. 판매처는 즉 소싱처랑 똑같다. 나의 판매처가 소싱처가 될 수 있고 나의 소싱처가 나의 판매처도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즉 공급사겠죠. 여기서 이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상품 제품 하잖아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게 막 나오죠. 제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자재를 이용해서 직접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를 한 어떠한 완성품을 말하고요. 상품은요,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부터 사온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를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이란 단어가 상품을 품고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상품이란 것은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을 뜻하는 것이기에 서비스며 무형의 어떠한 것들도 다 상품이죠. 상품이란 게 더 큰 상위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제가 제품이라고 했다가 상품이라고 했다가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미리 드린 거고요. 그래도 여하튼 수업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거는 제품, 사온 거는 상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방향성에 따라 여러 채널들을 한번 활용해 보자. 새로운 구조도 짜보자. 자, OT 영상에서 보셨던 공급처, 즉 소싱처의 유통 단계에서 봤던 게 그대로 있죠. 제조 공장, 왕도매, 원도매, 준도매, 중도매라고도 하죠. 소매상. 그 사이에 공동구매 중개 업자들이 있겠고요. 인스타마켓 엄마들이 공고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어디서도 상품을 충분하게 가져와서 공동구매 중개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등등의 미국, 인도, 호주 등등 수많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팔고 있느냐? 대표적인 채널들만 보자면 먼저 오픈마켓들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쇼핑을 중심으로 상품이 모여 있는, 오픈되어 있는, 노출되고 있는 이라고 해서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옥션, 멸치 쇼핑, 뭔가 야채 이름을 넣으면 당근마켓을 따라한 것 같고 돌고 돌다 멸치가 되었나 봐요. 요즘 한창 잘 나가죠, 멸치 쇼핑. 그리고 티몬, 인터파크, 롯데온, AK몰, 현대몰 등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죠. 그 다음 자사몰이 있고요. 카페24나 식스샵을 통해서 개인 상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식스샵을 통해서 만들었다가 다시 카페24로 많이들 넘어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적인 부분에서 카페24가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카페24로 만들어서 식스샵은 잘 모르겠어요. 직원 친구들이 식스샵을 몇 번이나 사용해 보더니 다시 다들 바꾸더라고요. 자사몰도 네이버 쇼핑이랑 연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이버 쇼핑 키워드 검색에 내 자사몰의 상품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상단으로 가기까지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자사몰에 또 장점, 강점이 있습니다. 해당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다음은 공동구매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오픈 채팅방, 카페 등등 모두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판매 채널이죠. 와디즈, 텀블벅, 여기는 펀딩 채널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공동구매로 같이 한번 넣어놨어요. 펀딩으로 잘만 사용하면 내 상품을 만들기 정말 좋은 채널이에요. 아주 좋은 채널이죠. 돈 없이도 펀딩 받아서 상품 하나 만들기 최고입니다. 상품 페이지랑 마케팅 비용 엄청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데 와디즈에서 대박 나는 게 어려운 거지. 와디즈에서 대박 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그게 500만원, 1000만원 드는 거지. 와디즈에서 대박 나려고 마케팅 하는 게 힘들고 돈이 들고 하는 거지. 그냥 국내나 중국 공장들이나 활용해서 MOQ 수량 정도 뽑아내기엔 정말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한 개 상품을 가지고 와디즈에서만 팔 게 아니잖아요.
와디즈 펀딩이 끝나면 소매도 뿌리고 도매도 뿌릴 거잖아요. 공장에서 최소 100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와디즈에 등록할 때는 최소 펀딩 금액을 한 50개 정도로만 맞춰두면 돼요. 진짜 50개 밖에 안 나갔다 해도 나머지 50개 내가 돈을 투자하면 되잖아요. 내가 돈만 내고 50개 돈만 내고 만들어서 판매 채널 쭉 잡고 반응도 보고 리오더까지 치면 더 좋겠죠. 이미 와디즈에서 판매한 50개의 수익도 들어왔을 테니까요. 나의 손익분기점은 매우 낮은 겁니다. 매우 낮아진 거죠. 처음부터 50개를 누군가 구매해 줬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자주 만들었어요. 이건 철수의 얘기예요. 제 얘기 절대 아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끔 등장하는 철수예요.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철수는 리스크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공장에서 나만 팔 물건을 그냥 막 생산한대요. 자사몰들이랑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리오더 몇 바퀴를 돌리다가 재고가 나면 내 상품들 상세 페이지에 있던 거 싹 다 내린다고 하며, 그때 페이지를 하나씩 싹 바꿔서 와디즈나 텀블벅에 펀딩을 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많이 높지도 않고 적당하게 싸게 해서 들어가면 재고 싹 다 잘 팔린대요. 와디즈는 펀딩 한번 성공하면 동사업자 3개였나? 2개, 3개? 3개까지인가? 열 수가 있고, 텀블벅은 법인 사업자라면 5개까지도 가능했나?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패션 플랫폼 엄청나게 많죠. 아동복 보리보리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폐쇄몰의 개념은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폐쇄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쇼핑 공간들로 잠재적인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 쇼핑몰들입니다. 카카오 스토리의 할인몰들 아직도 많고요. 몇십만 명도 현재 몰려 있는 곳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복지몰, 기업몰들이 있겠고요. 네이버에 판촉물 사이트나 할인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많이 나오죠. 철수는 여기서도 상품들을 사서 페이지만 바꿔서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에 올려놓고 많이 팔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또 반대로 철수가 만든 상품들은 다시 여기다가 입점을 해서 도매가로 올리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뭐 이제는 보증금, 권리금까지 쓰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친한 매장들 놀러가 보면 죄다 아직도 카스랑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판매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의 DP 해둔 이쁜 월세만 비싼 사무실인 거죠. 참 시대의 변화가 무섭습니다. 다음 백화점 브랜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저한테 연락 주신 현재 도매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백화점의 모자, 스카프, 내복 등등 행사 시에 백화점에서 매대 판매나 좀 규모가 큰 빅브랜드에서도 도매 시장에 와서 본인들의 라벨들을 주고 제작들을 해갑니다. 한번 들어오면 몇천 장씩도 받고 마진 꽤도 봐요. 오히려 큰 브랜드들이 잘 깎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도 뭐 하나 잘 만들거나 잘 사입해서 메이킹만 잘 시켜서 이쪽 저쪽 공급들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안을 직접 하면 되겠죠. 도매들이 다 직접 제작해서 납품을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똑같이 받아와서 내가 제작한 상품들이랑 섞어 파는 곳도 분명히 많고요. 무슨 장사든 내가 100% 제작을 다 한다면 재고로 돈들 다 까입니다. 장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거 제대로 비율 잡는 거 상점 세팅해서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백화점 브랜드 팝업 스토어 등이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 앱으로 판매 채널은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걸로는 라이브 방송 채널인 그립, 마켓컬리, 제이슨딜, 제이슨딜에서 유명한 심쿵 할인 공구마켓 할인 중독 어플들을 다 운영하고 있죠. 제이슨딜에서도 가끔씩 사와서 팔 것도 많다. 마지막으로 중고 채널,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이 있고요. 이 모든 판매 채널 중심에는 네이버 쇼핑이 있다. 내 타겟이 많이 몰려있는 맞는 상권 조사가 중요하다.
수요층이 모여 있는 곳은 무수히도 많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시작해보자. 아, 참, 쿠팡은 참 돈을 너무 늦게 주니까 메인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보자. 내 상품만, 한 상품만 있으면 물류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추후에는 중국에까지도 내 상점을 브랜딩해서 내 상품을 엄청 더 팔 수가 있겠고요. 이 얘기는 또 길어서 지금 내용 정리를 다 못 드리고 중국 유통은 모아서 뒤쪽에다가 자세하게 다 넣어 드릴 테니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소싱처를 공급처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싱처도 나의 판매 채널이다. 이건 별 5개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장사에 현금 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그런 구조를 계속 자꾸 만들어내다 보면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막 1년, 2년 후에도 쭉쭉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내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면서 내 개인 상점은 브랜딩을 잘하고 하다 보면 상점을 매각할 방법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을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감을 잡아간다면 진짜 한순간에 100억도 모여요. 저 같은 사람도 100억 이상을 돌리면서 사업을 하고 한 거 보면 진짜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악착같이 쉬운 길로 안 가야지 한다면 지금 흔히들 말하는 로직 키워드 이런 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닭등은 뭘 닭등을 해요. 제가 답답해서 강의를 욕 먹으면서 여기 플랫폼 서버 비용이라도 생각해서 판매가 낮추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만 처음이 답답하겠지만 진짜 연구 많이 하고 분석 많이 하면 정말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방입니다. 다음 강으로 바로 넘어가시지 말고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